안녕하십니까? 윙큐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2021년 제1회 관연도 기출보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황동의 자연균열 방지책이 아닌 것. 자, 황동은 자연적으로 두어도 내부의 가스들에 의해서, 즉 암모니아나 암모늄 이런 거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래서 황동은 우리 황구와, 죠? 황구와 청구주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고요.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의 합금입니다. 그래서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데 외부의 수분과 공기와의 차단을 위해서 도금을 합니다.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료로 도금하거나 표면을 덮는 거죠. 그 다음에 저온 풀림을 통해서 내부 응력을 제거하거나,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은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2번입니다. 구리의 아연 황구와 황동이죠. 황동의 구리의 아연을 5에서 20%, 5 곱하기 20은 100, 톤100.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색깔이 아름답고 장식품에 많이 쓰이는 황동은 톤백입니다. 보통 구리의 아연을 5에서 20% 합금한 거가 힌트가 돼서 5 곱하기 20, 100, 톤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금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으로서 구리와 주석의 아연하고 합금한 거고요. 문주메탈은 구리의 40%의 주석을 합금한 거. 커머셜 브론즈라는 것은 황동에다가 황동 90%에다가 아연을 10% 합금한 재료를 뜻합니다. 3번입니다. 자, 비중이 2.7 이거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죠. 알루미늄입니다. 비중이 1.7인 것은 마그네슘이에요. 이 두 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도 있네요. 마그네슘 1.7, 구리는 9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9 비슷한 8.9고요. 알루미늄은 2.7이고 텅스텐은 19.1 여기 나와 있죠. 자, 3번의 정답은 2번 알루미늄입니다. 자, 4번입니다. 내식용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 자,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즉, 주조용인 내열용, 가공용, 내식용 이렇게 있고요. 내식용 알루미늄의 종류에는 알민, 알드레이, 하이드로, 날륨,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라우탈 같은 경우에는 주조용, 즉 내열용으로 씁니다. 내열,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이거 주조용으로 또 사용이 돼서 같이 쓰이는 말이고요. 라우탈입니다. 라우탈의 합금 조성은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 라우탈,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의 합금입니다. 5번입니다. 주철, 캐스트 아이런의 성장 원인 중 틀린 것. 자, 주철이 성장을 한다는 게 뭐냐면 주철의 부피가 팽창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철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뭐 열처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가열과 냉각을 반복을 하는데 고온에서 가열하고 냉각을 하면 주철 내부에 있는 흑연이 그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철은 질소나 질소가스나 이런 거를 이제 흡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화학작용이 작용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주철이 성장을 하면 내부 크랙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주철은 펄라이트 조직 중에 이 시멘타이트 분해에 따른 흑연화가 되고 이 흑연이 성장을 함으로써 또 부피가 성장을 하는 거고요. 흑연은 그라파이트라고도 하죠. 흑연은 우리 연필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한데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잖아요. 완전히 강한 것보다는. 그래서 주철이 충격에 좀 완화된 그런 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페라이트 조직 중에 실리콘의 산화, A1 변태, A1 변태가 723도예요. 700. A1 변태의 반복 과정 중에서 오는 최적 변화에 기인되는 미세한 균열의 발생. 자, 요게 핵심이긴 하죠. 자, 4번 흡수된 가스, 주로 이제 질소가스가 될 텐데 흡수된 가스의 팽창에 따른 부피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증가. 자, 그렇기 때문에 흡수된 가스는 기공과 균열을 발생시키고 내부 응력도 저하가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의 틀린 표현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재료를 상온, 우리 상온이라고 하면 보통 24도시잖아요. 재료를 상온해서 다른 형상으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원래 모양으로 회복되는 온도로 가열을 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온다. 요거 인공위성에서 주로 사용하는 합금이죠. 형상기억 합금입니다. 주로 니켈과 티타늄의 이 합금 재료. 그래서 제품의 명이 보통 니티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형상기억 합금은 우리 항공우주 산업에 가장 주로 쓰이는 재료였다가 요즘에는 실용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재진 합금은 진동 감쇄능이 있는 재료고요. 비정질 합금, 비결정질 합금을 줄임말이기도 해요. 결정이 없기 때문에 강도가 커요. 결정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외부 이제 취약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반 철 강도에 비해 크게는 20배까지도 더 커집니다. 자, 초전도 합금은 특정 온도, 즉 요즘에 꿈의 물질이라고도 하죠. 저항이 없기 때문에 즉 전기 저항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뭐 저항 없이 제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합금이라 그래서 요즘에 꿈의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자, 6번의 정답 2번입니다. 7번입니다. 물체가 변형, 즉 외력을 주는 것에 견디지 못하고 파괴가 되는 성질이다. 취성. 인성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탄성은 늘어나는 것.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원되는 거. 전성은 잘 퍼지는 거. 소성은 늘어났다가 다시 복원되지 않는, 그냥 변형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자, 요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소성의 반대말이 요 탄성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7번 정답 4번. 8번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구성 성분 중에서 합금률이 가장 높은 것은 뭐냐?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철에 내식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크롬을 12% 이상 일반적으로요. 12% 이상 합금한 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은 크롬. 9번입니다. 두 가지 성분의 금속이 용융되어 있는 상태, 즉 액체에서 두 종류의 금속이 일정 부분 동시에 나온다. 이거를 정출이라고 합니다. 즉 리퀴드에서 두 개의 어떤 상이 나온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공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성분 금속이 용융 상태, 리퀴드 상태에서 나오는 거. 요게 우리가 공정 반응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는 읽으면 되겠고요. 10번입니다. 가단주철, 단조를 가할 수 있는 주철, 즉 때려도 이제 파괴가 되지 않는, 이 파손이 되지 않는 주철을 우리가 가단주철이라고 하고요.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가단주철은 이제 백주철을 고온에서 장시간 열 처리해서 시멘타이트 조직으로 분해하거나 이제 없애버려서, 즉 소실시켜서 조직의 인성과 연성을 개선한 주철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번에 보시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뜨임의 목적이 아닌 것. 자, 뜨임은 뭐였죠? 기본 열처리 4단계에 속하는 거였죠. 기본 열처리 4종류, 즉 4단계는 처음에 담금질이 있었고요. 즉 담금질은 재료를 가열했다가 급냉시키면 재료 내부에 응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에 인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너무 강하면 깨지기 때문에 풀림 처리를 해주고요. 재료의 내부 조직을 표준화, 즉 균일화시키기 위해서 불림 처리를 해줍니다. 이 4단계가 기본 열처리 4단계고 영어 표현은 담금질은 퀸칭, 뜨임은 템퍼링, 풀림은 어닐링, 불림은 노멀라이징. 자, 이렇게 불립니다. 자, 뜨임을 하는 목적은 인성을 부여하고 담금질한 다음에 재료 내부의 응력을 제거하고, 자, 요게
좀 이해하실 수 없으실 것 같은데, 뜨임은 우리가 가공을 하다 보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재료 외부 표면이 너무 강하면 깨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모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 인성이 있으면 그 충격 완충작용에 의해서 마모성이 향상될 수가 있다는 실험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뜨임의 목적에 속하고요. 탄화물의 고용을 강화하는 것은 요거는 뜨임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담금질과 관련된 이런 표면경화 열처리에 속하는 거고, 자, 나머지는 옳은 표현입니다. 12번입니다. 순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순철, 우리 pure iron. 자, 순철은 우리가 탄소 함유량의 기준으로 보면은 철은 순철, 강, 주철로 탄소 함유량에 따라 구분을 하죠. 탄소 함유량이 0.02% 이하인 게 순철이에요. 무르고 연해요. 강, 스틸이죠. 0.02에서 2%까지. 주철은 2에서 6.67%까지. 6.67 이상으로 가면 우리가 취성이 너무 강해서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철을 6.67%까지의 실험치를 가지고 와서 씁니다. 뭐 일부 책에는 6.68%라고 되어 있는데 큰 의미는 없죠. 자, 순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내식성이 좋지 않아요. 바닷물, 화학약품 등에 대한 내식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표현이에요. 13번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의 최소 측정값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최소 측정값 문제가 나오면 측정기를 보시고 기준이 되는 어미자, 요 베이스면이 어미자입니다. 그 위에 아들자가 이렇게 얹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일 표준은 기준은 어미자를 먼저 읽잖아요. 그래서 어미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들자의 등분 이겁니다. 그래서 0.5 어미자의 눈금이 0.5 여기 베이스 눈금이 0.5고 나누기 25등분 이거를 계산하면 돼요. 이거를 계산하면은 0이 넘어가서 우리가 0.02가 됩니다. 그래서 버니어캘리퍼스의 최소 측정값인데 어미자의 눈금이 이거를 25등분 했다면 0.02가 최소 측정값이 됩니다.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버니어캘리퍼스의 크기를 나타낼 때 기준은 뭐냐? 아무리 최소 측정값의 범위가 어떻고 하더라도 요 측정면의 크기 이게 얼마만큼 벌릴 수 있느냐? 요 내측 외측이죠. 내경과 외경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측정 가능한 치수의 최대 크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벌릴 때 요게 그래서 150이냐 300이냐 이런 450이냐 이런 것들을 크기를 보고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셔야 됩니다. 측정 가능한 최대 크기가 조가 벌어질 수 있는 최대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입니다. 리밋을 정하는 한계 게이지의 종류가 아닌 거. 게이지 블록은 우리가 이제 기준 표준이 되는 측정 기준면이잖아요. 그 높이 게이지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러한 높이 게이지에서 바닥 기준면의 기준 길이를 정할 때 게이지 블록을 주로 쓰는데 요거는 이제 길이 측정기에 속하고요. 한계 게이지에는 이런 봉, 플러그, 링 게이지 이런 것들을 한계가 딱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기준점에 맞냐 틀리냐 이렇게 측정하는 게 한계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15번 길이 측정기인 게이지 블록이 한계 게이지 종류가 아닙니다. 16번 다음 중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는 각도는 이겁니다. 오토 콜리메이터 아래와 같이 이렇게 망원경의 원리와 콜리메이터의 원리를 조합시켜서 만든 측정기인데요. 얘를 이용해서 평면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 콜리메이터. 광선 전반은 옵티컬 플랫이라고 합니다. 옵티컬 광선으로 플랫 평평하다. 우리 정반은 밀링 작업할 때 이렇게 베이스면의 길이를 하이트 게이지로 표시할 때 바닥 기준면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선 전반은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미터와 같이 다음과 같은 걸로 평면도를 측정을 합니다. 우리 각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사인바는 45도 이하에서만 사용한다. 그 이상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17번 키 관련 문제가 나왔으면 가장 먼저 키의 전달 강도 순서 스, 접, 성, 반, 평, 납, 안 세레이션, 스플라인, 접선 키,
썬크키, 썬크키는 묻힘키라고도 하고 반달키, 평키, 납작키나 안장키, 키의 전달 강도 순서입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또 항상 생각하시고, 가장 널리 쓰이는 키 하면 묻힘키, 썬크키. 우리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썬큰 받으시죠? 우리가 그런 암기법으로 암기하고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하는 거 썬큰. 자, 요거 생각하시고 가장 널리 사용하는 키로 축과 보스 양쪽에 이걸 축이라고 그러고 이걸 감싼 것을 보스. 양쪽에 모두 키움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키움을 키에 축에도 파고 보스에도 파고. 그래서 자, 요거 성크키입니다. 성크키. 18번. 순화사의 크기는 즉 순화사든 암나사든 나사의 크기는 모두 순화사의 바깥지름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암나사도 순화사가 조여지어야 되기 때문에 순화사의 바깥지름을 기준으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순화사의 크기는 3번이다. 축, 이음. 축을 자, 축이 이렇게 두 개의 축이 이렇게 있다면 이 축과 이 축과 이 축을 연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축 이음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개의 축 이음 요소, 커플링이 있고요. 클러치가 있습니다. 커플링은 한번 조이면 운전 중에는 다 분리가 불가능하고요. 클러치는 우리 수동 변속기 차량 생각하시면 되듯이 클러치는 운전 중에도 클러치를 작동시키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축이음의 종류는 이거지만 이거 할 때 고려사항이 있죠. 이거를 연결하려고 할 때 고려사항이 뭐냐, 이 연결 부속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되고 진동에도 당연히 바이브레이션에도 강해야 되고요. 부식에도 강해야 되겠죠. 근데 비틀림각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사정없이 비틀려 버리면 우리가 비틀어지면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게 파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은 고려사항을 아닙니다. 그래서 비틀각의 제한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안전을 위해서. 자, 20번입니다. 자, 이 20번 마력 전달 마력 문제가 나오고 킬로와트가 나왔는데 토크를 구하여라. 자, 토크는 기본적으로 이 아래 두 가지 공식을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716, 그 다음에 974. 716은 PS 단위로 나왔을 때, 974는 킬로와트 단위로 나왔을 때. 자, 그래서 토크는 여기 지금 킬로와트가 나왔잖아요. 자, 토크는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974 000 곱하기 n분의 h 킬로와트. 자, 근데 이거는 킬로그램 포스 밀리미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뉴턴 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를 바꿔주면 얘가 974만 곱해주면 되고요. 곱하기 n 200rpm이죠. 200분의 킬로와트 3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974 230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146kg 포스가 나와요. 146kg 포스 미터예요. 뉴턴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1kg 포스는 9.8 뉴턴이기 때문에 146 곱하기 9.8을 해주면 약 1430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공식 꼭 암기해 두세요. 21번입니다. 외접하고 있는 원통 마찰자. 자, 마찰자가 이렇게 외접하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치면 지름이 얘가 240, 얘가 360일 때 이 마찰차 간의 중심 거리는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120 반 180 더하면 300. 정답 2번. 쉽게 구하죠. 22번입니다. 축과 보스의 둘레. 요게 축, 요게 이렇게 끼어지는 부분이 이게 보스라고 보면 되겠죠. 축과 보스의 둘레에 4개에서 수십 개의 턱을 만들어 회전력의 전달과 동시에 보스를 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얘를 이렇게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렇게 이 키가 스플라인 키입니다. 스플라인. 우리 키의 전달 강도 순서 세, 스, 접, 성, 반, 평, 납,
납작키를 안장키라고도 부르고, 세레이션, 스플라인, 접성키, 썬크키, 이게 묻힘키, 반달키, 평키, 납작키나 안장키. 요 순서대로 제일 강도가 크고 작고, 요 스플라인, 세레이션은 키라는 말이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자체가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스플라인이 4개 수십 개의 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좌우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마찰력이 강해서 좌우로 이렇게 이동시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답 4번. 23번입니다. V벨트 전동의 특징. 틀린 거. 평벨트보다 쐐기작용에 의한 V벨트 풀리가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자, 24번 추갑, 즉 압축하는 브레이크의 일종으로 마찰 패드에 여기 패드죠? 여기 패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마찰 패드의 회전축 방향에 힘이 이렇게 가하여 회전력을 제동하는 장치. 디스크 브레이크. 다른 말로 원판 브레이크. 자, 이렇게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죠? 요게 원판이 있어서 원판 브레이크라고도 하고요. 요거를 요 캘리퍼에 이 패드를 끼워서 유압으로 쫙 밀면 요 브레이크 패드가 요 면을 이렇게 눌러서 쫙 잡아서 정지시키는 이런 장치가 이 원판 브레이크, 즉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25번입니다. 관통하는 구멍을 뚫을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볼트의 양쪽 모두 순화사로 되어 있어 머리가 없는 볼트. 머리가 없죠? 머리라 하면 이제 이런 걸 머리라고 하는데, 머리가 없이 양쪽에 모두 순화사로 가공되어 있는 거. 이거 스터드 볼트입니다. 자, 관통 볼트는 다음과 같이 머리가 있고요. 이 판재들을 관통해서 너트를 끼우는 아이 볼트, 눈 모양, 아이 모양이 이렇게 고리를 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볼트. 나비 볼트는 나비 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거. 자, 25번 정답 1번입니다. 26번입니다. 원통형 코일 스프링의 스프링 지수가 9고, 코일의 평균 지름이 180입니다. D. 소선의 지름은 D. 이게 얼마냐? 코일 스프링을 봤을 때 이 평균 지름을 우리가 큰 D로 표현하고요. 여기 이 와이어 하나의 직경을 소문자 D로 표현해요. 스프링 지수는 C라고 하고 C는 D분의 D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지수는 9는 소선의 직경을 요 D를 소선의 직경으로 나누는 거예요. 평균지는 180mm. 그럼 D는 얼마냐? 9를 180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죠. 180을 9로 나누면 20mm가 됩니다. 정답 3번. 27번입니다. 체인 전동 장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체인을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 즉 체인 전동 장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체인은 이러한 스프로킷, 여기 스프로킷이 있죠? 여기에 걸어서 이렇게 체인을 이렇게 연결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체인을 걸어서 동력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미끄럼이 없고요. 일정한 속도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진동과 소음은 당연히 발생 가능하긴 하나, 스프로켓에 체인이 얹혀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 회전에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체인을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해서 또 다른 축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축을 동시에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단 초기 장력이 필요하면 베어링 마찰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죠. 초기 장력이 필요하진 않아. 이거는 벨트와 관련된 문제고, 여기 요런 거, 이 체인은 그냥 동력을 전달하면 됩니다. 초기 장력 필요 없기 때문에 3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29번 결합에 사용하는 결합, 즉 두 개의 판재를 접합시키거나 이런 결합에 사용되는 기계 요소로만 묶인 거. 관통 볼트, 묻힘키, 플랜지 너트, 분할핀, 요거 다 결합시키는 거죠. 롤러 체인 같은 경우에 동력 전달을 주로 하죠. 브레이크 제동 장치에 속하고요. 클러치도 그래서 원초 마찰차 역시 동력을 전달하는 곳에 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계 요소는 무엇이냐? 원동절의 회전 운동이나 직선 운동을 원동절, 즉 동력이 처음 발생하는 곳을 원동이라고 하고요. 어떤 시스템을 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동절의 왕복 직선 운동이나 이걸로 변환하는 거. 내연기관의 밸브 개폐기구. 요 내연기구의 밸브 개폐기구. 얘가 돌아가면서 얘를 누르면 얘가 내려가면서 밸브가 열려서 연료나 공기가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캠 기구는 이거예요. 얘가 원형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어서 얘가 돌아가면 이게 밸브를 올려서 위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이고 얘는 아래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캠이라는 거는 얘가 처음에 동력을 발생시키면 종동절이 따라 올라가서 여기서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이런 시스템 기계 요소가 캠 기구입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27번에서 했던 스프로킷. 스프로킷은 항상 체인과 같이 이제 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체인 시스템, 체인 동력 시스템 이렇게 불립니다. 30번 리벳 작업을 하면 반드시 코킹과 플러링이라는 걸 하는데 코킹이라 하면 이런 전 같은 걸로 때리는 거고 플러링은 여기 이 높이와 일치시키는 이 공구로 때리는 거 그게 코킹과 플러링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기밀과 수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기체가 빠져나오지 않게 유체가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게 이 코킹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변해요. 그러면 교번 방향이 바뀐다. 교번 하중이고요. 인장과 압축을 연속해서 하는 거 그게 교번 하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 하중이란 동일한 힘을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동일하게 주는 거. 집중은 이렇게 보 같은데 이렇게 집중해서 하중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발생하는 거. 요게 집중 하중이고요. 요가 분포 하중입니다. 분포돼서 집중해서 이렇게 하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어떤 축이 40Nm의 비틀림 모멘트와 30Nm의 굽힘 모멘트를 동시에 받을 때 하면 상당이 들어간다 그랬죠. 최대 주응력설에 의한 상당 굽힘 모멘트는 상당 굽힘 모멘트 식이 들어가야 돼요. 공식은 여기 있죠. 자, M2는 2분의 1에 M 플러스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여기 뒤에 거는 얘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M2는 2분의 1 M의 플러스 T이다. 이렇게도 공식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그냥 요거 암기하시면 편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상당 굽힘 모멘트 2분의 1에 M의 제곱 T의 제곱이잖아요. 2분의 1 넣고 30 여기 있죠. 자, 이거의 비틀림 모멘트고요. 이거의 굽힘 모멘트이기 때문에 굽힘 모멘트는 30이에요. 그 다음에 30의 제곱 40의 제곱 계산하면 40이 나옵니다. 정답 2번. 33번입니다. 다음 중 스프링강 스프링 스틸 SPS 게이지 제로 기어는 SPS 여기죠.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 그 다음에 합금 공구강 이렇게 재료를 표시합니다. 3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하학적 형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하 공차가 기입이 되었다. 여기서 A는 데이텀입니다. 기준면이 되는 데이텀. 얘는 공차값. 그 다음에 얘는 기하 공차의 기호가 되는 거죠. 평행도를 뜻하는 거고요. 얘는 모양 공차. 자, 기하 공차 종류에는 모자, 위, 흔히 있고요. 모양 공차에는 진평, 진원, 선면, 자세 공차의 평직경, 평행도, 직각도, 경사. 그러니까 평행도는 자세 공차에 속합니다. 모양 공차에 속하지 않고요. 그리고 모양 공차는 데이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답 2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35번입니다. 정투상법으로 물체를 투상하여 정투상법이란 정확하게 서서 앞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등각투상도는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각이 같아서 등각투상도잖아요. 부등각은 비스듬한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정면으로 보이는 것을 내가 눈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정투상법으로 물체를 투상하여 정면도를 기준으로 여기서 앞에서 내가 본다. 사람이 서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일각법과 삼각법에 관계없이 배열의 위치가 같은 거는 이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정면도와 배면도. 이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정면도와 배면도. 배면도는 뒤에서 바라보는 거. 요거는 똑같아요. 자, 요 자동차를 본다고 쳤을 때 앞에서 바라보는 게 정면도고요. 위에서 바라보는 게 평면도예요.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게 우측면도. 그렇죠? 왼쪽에서 바라보는 게 좌측면도. 그 다음에 아래에서 바라보는 걸 우리 저면도라고 합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건 평면도죠. 근데 일각법과 비교해보면 바뀌는 것들이 있죠. 바뀌는 것들은 얘와 얘가 바뀌고요. 얘와 얘가 바뀌어요. 위치가 얘와 얘는 같습니다. 자, 그 원리를 얘기하면 우측면도, 그러니까 일각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 내가 눈이 있으면 물체가 있고 투상면이 뒤에 위치해요. 즉 그리는 도화지가 뒤에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사람이 여기서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물건을 봤을 때 내가 요 앞에다가 도화지를 놓고 이거를 똑같이 그려서 우측 정면도에 있는 거 오른쪽에 배치한다. 그러면 이게 삼각법이 되는 거고요. 이 도화지를 이 뒤에다가 배치를 해서 우측에서 본 거를 요 차량 뒤에서 이렇게 똑같이 그려서 여기다가 오른쪽에서 본 거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 이게 일각법이 되는 겁니다. 일각법. 그래서 일각법과 삼각법은 다음과 같이 도화지 배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데 항상 위치가 같은 것은 정면도와 뒤에서 바라보는 배면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이거는 암기하는 거죠. 나사용 구멍이 없는 평행키의 기호는 P고요. P. 근데 여기서 나사용 구멍이 있는 거, 즉 전단이 이루어진 쉐어가 있는 것은 S, 쉐어. 전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PS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사용 구멍이 없는 평행키는 패러럴키 P고요. 전단이 있는 거는 PS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물체의 가공 전이나 가공 후의 모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의 종류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물건이 있다.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전에는 이랬는데 가공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더라. 혹은 아니면 이 리벳 볼트잖아요. 얘가 가공 전에는 이랬는데 가공하고 나니까 여기서 땅 때려서 이렇게 만들었다. 전후의 모양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가는 이점세선. 이거 요로 정답 1번입니다. 이러한 선 문제는 주로 기어가 많이 나오죠. 기어는 우리가 기어를 입뿌리원, 피치원, 이끄던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가는 실선, 가는 1점세선, 굵은 실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8번. 물체의 표면에 기름이나 광명단 이런 거를 칠하고 그 위에 종이를 대고 눌러서 실제 모양을 찍어내는 거, 프린트법입니다. 프린트법. 자, 여기 모양뜨기라는 것은 본뜨기로서의 종이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러분들 손 이렇게 손 해놓고 펜으로 슈 이렇게 그리는 거. 요게 이제 본뜨기법, 모양뜨기법이고요. 사진은 사진 찍는 거, 프리핸드는 막 이렇게 그리는 거. 그거 뜻합니다. 38번, 4번. 39번입니다. 기하공차는 항상 암기해야 되죠. 이렇게 써보세요. 기하공차의 종류에는 모자 위로 흔들어. 자, 근데 모양공차 이거는 데이터 몹시도 사용하다. 즉 기하공차 기호하고 데이터값, 이 치수값만으로, 공차값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자세공차, 위치공차, 흔들림공차는 데이터 A면 B면 C면 내가 정하는 거 꼭 같이 써야 된다. 기준점이 있어야 측정이 가능하니까요. 데이터 및 필요로 하지 않는 기하공차는 모양공차고요. 모양공차에는 진평, 진원, 선면,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 요거 자세공차는 평직경, 위동되는 위치도, 내가 이제
차 게임 할 때 이렇게 위치 잡는 거죠. 위, 동심도나 동축도, 중심이 같다. 대칭도, 흔들림 공차는 원온, 원주 흔들림, 온 흔들림. 자, 요거를 항상 써보시고 데이터는 필요로 하지 않는 거는 모양 공차고 이 중에 속해야 되거든요. 직각도니까 아니죠. 이거는 동심도 동축도이기 때문에 동심도 또는 동축도로 부르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 경상도 아니죠. 정답 4번입니다. 40번입니다. 가공에 의한 커터의 줄무늬 방향. 즉 밀링 가공을 할 때 밀링 커터의 각도라든지 형상이나 이런 게 RPM 이런 거에 따라서 가공면에 어떤 무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가공면 무늬, 줄무늬라고 합니다. 커터의 줄무늬 방향이 다음과 같을 때 우리가 딱 봐도 X처럼 보이잖아요. X입니다. 자, M 같은 경우도 여기 확대해 보면 이렇게 M처럼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 형상을 그대로 땄다고 보면 돼요. C 형상. 서클. C가 서클을 뜻하는 거고요. 이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을 두고 이렇게 방사형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41번입니다. 스프링. 우리 스프링의 제도. 스프링을 도면을 만들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본적으로 스프링 문제 나오면 스프링은 무하중 상태로 그린다.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이제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스프링용 강은 스프링 스틱. 자, 코일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하중이 걸리지 않는 상태로 그려야 됩니다. 코일 스프링은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오른쪽으로 감은 거를 그려야 되고요. 하중이 걸리지 않은 무하중. 코일 스프링에서 양 끝을 제외한 동일 모양 부분이 있을 때는 일부를 생략하는 부분의 선지름의 중심선을 가는 1.3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4번 스프링의 종류와 모양만 간략도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스프링 재료의 중심선만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간략도로 나타내는 경우 재료의 중심선만을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2번 제거 가공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얻어진 가공 전의 상태를 그대로 남겨두라. 이거는 뭐냐면 재료가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 할 거잖아요. 배율 높은 거로 보면 이 상태에서 이 가공기호, 가공면 기호를 그냥 이렇게 덮어 씌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둬.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를 채워서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자, 제거를 해라. 이 상태에서 제거해라. 이렇게 되겠죠. 깎아라. 그래서 요게 제거 가공을 해야 한답니다. 이거는 그냥 둬라. 이거는 상관없다. 깎든 깎지 않든 상관없다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자, 요거는 깎아라. 커터가 깎아라 이런 뜻이고요. 요거는 예전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는 예전에 표면 거칠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 삼각형 기호였습니다. 자, 43번입니다. 43번 상하 또는 좌우 대칭인 물체의 4분의 1을 이게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을 이렇게 절단하여 기본 중심선을 경계로 여기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외부 모양, 여기는 절단된 모양을 나타내는 거다. 요거 한쪽 단면도입니다. 한쪽 단면도. 정답 2번입니다. 44번입니다. 43번과 연계해서 보시면 다음 도면에서 표현된 단면도로 모두 맞는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를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의 모양과 이 밖의 모양을 한 번에 보는 게 한쪽 단면도고요. 즉 반단면도라고 하고요. 전단면도는 이제 물체가 이렇게 수박 같은 거 있을 때 한 번에 빵 잘랐다. 그래서 안에 보이는 걸 다 봤다. 이게 전단면도고 수박을 이렇게만 잘랐다. 그래서 여기를 드러내고 여기는 밖에 수박 줄무늬, 여기는 안에 속모양. 요게 한쪽 단면도, 반단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분 단면도는 여기입니다. 내가 이 부분만 이렇게 한쪽 부분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도시 단면도는 이게 리브잖아요. 리브를 이 단면을 잘랐을 때 단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이렇게 3개가 들어간 것입니다. 45번입니다. 스프로킷 휠의 도시법, 도면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뭐냐. 여기서 스프로킷 휠의 도면 표시법을 봤을 때
기어와 비슷하잖아요. 기어에 준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 피치원이 가는 1.3선인 걸 봐도 기어와 같습니다. 입뿌리 원을 축의 직각 방향이라고 보면 이 축의 직각 방향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단면을 표시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 끝과 여기 안에 입뿌리 이 끝은 굵은 실선으로 도시해야 돼요. 입뿌리 원은 가는 실선으로 도시하는 이거는 직각 방향이 아닌 원래대로 봤을 때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나 기입을 생략해도 좋다. 항목표에는 원칙적으로 이 특성에 관한 요목표라고도 하죠. 이의 절삭에 필요한 치수를 기입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45번에 2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46번입니다. 나사의 각 부분을 표시하는 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뭐냐? 나사, 수나사, 앞나사가 있죠. 수나사는 이렇게 우리가 캐드에서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챔퍼를 따죠. 챔퍼를 따고 이렇게 챔퍼선을 그리고 이렇게 실선을 그릴 때 여기는 외형선을 굵은 실선으로 그리지만 여기 외형선은 이 나사의 끝부분 그 다음에 골지름 부분은 가는 실선으로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나사의 골을 표시하는 선 골지름은 가는 실선이 맞고요. 앞나사도 골은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표현이에요. 47번입니다. 배관 도면에 치수기 묘령으로 틀린 거. 설치 이유가 중요한 장치에서는 단선 도시 방법을 이용한다. 중요한 장치는요. 이 단선은 그냥 이렇게 선으로 해서 기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호만 배관 밸브 이렇게 연결 부속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는 건데 중요한 곳은 이 도면의 이 부품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난 복선 도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치수는 관이음, 밸브의 입구 중심에서 중심까지 길이로 표시를 하고요. 관이나 밸브 등의 호칭 지름은 관선 밖으로 지시선을 끌어내서 표시합니다. 관의 끝부분에 왼나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지시선에 나타내서 왼나사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표현이에요. 48번 스퍼기어를 축 방향으로 단면 투상할 경우 도시 방법으로 틀린 거 요거 우리 아까 스프로켓 휠과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입뿌리 원은 이거 축 방향으로였기 때문에 굵은 실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자, 입끝원 굵은, 피치원 가는 1.3선, 입뿌리원도 굵은 실선으로 그려야 되고 맞물리는 한 쌍의 기어의 입끝원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49번 테이퍼가 진 핀의 호칭 지름은 핀의 작은 쪽 지름으로 표시합니다. 50번 다음 중 끼워 맞춤에서 이 축과 이 하우징을 끼워 맞을 때의 그 정도 헐거움이냐 중간이냐 억지 끼워 맞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이 영문자가 바뀌잖아요. 자, 대문자는 구멍, 소문자는 축소, 축. 자, 끼워 맞춤에서 치수 기입 방법으로 틀린 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구멍은 항상 대문자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는 축을 뜻하는 거예요. 치수선, 공짜 값을 치수선 위나 앞에 표시해야 돼요. 뭐는? 구멍은. 그래서 구멍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구멍이 위로 가야 됩니다. 3번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51번 치수기 원칙 중 맞지 않는 거. 치수는 되도록이면 집중해서 한 추상도에 해야 되고요. 중복 치수를 기입하면 안 됩니다. 작업자가 작업을 빠르게 그 도면을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중복하면 안 되고 관련된 치수 역시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해야 되고요. 치수와 함께 특별한 제작을 요구하는 경우는 기입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린 표현. 52번입니다. 길이가 50mm인 축을 도면에 5대1 내가 이게 원래 길인데 배로 5배 크게 그리려고 할 때 기입하는 치수는 원래 치수. 크기는 크게 그리더라도 치수는 원래 치수를 써야 됩니다.
53번입니다. 다음은 삼각법에 의한 정면도와 평면도이다. 이게 정면도이고요.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이죠. 우측면도를 완성하여라. 자, 요거 정면도를 먼저 보세요.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점선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점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위에 평면도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에 경계선이 있죠. 그러면 가운데에 무엇인가가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 없으니까 얘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실선이 있기 때문에 뒤에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없죠. 그리고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외. 오른쪽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얘는 다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가 높고 여기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점선이 있으면 내가 여기가 높은데 여기가 낮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낮으니까 여기보다는 요 중간에 뭔가 점선이 들어가야 돼. 여기 이 부분에, 자, 이 부분에 점선이 들어가야 이 부분에 이렇게 점선이 들어가야 뒤가 여기 뒤가 낮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높고 낮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점선이 있는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높고 얘가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점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얘가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저 이쪽으로 그려놨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이 53번 같은 문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5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도면에서 지름이 파이가 3mm인 구멍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 파이가 3인 거는 여기 38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정답 4번. 55번 다음 그림과 같은 KS 용접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자, 요 기호를 분석해 보면 이게 화살표 방향으로 용접하라인데 이게 기준선이고 이게 동일선이거든요. 요게 I형 맞대기 용접을 하라는 이 기호인데 얘가 여기 기준선에 있으면 화살표 쪽에 용접을 하라는 거고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동일선에다가 했으면 여기 반대쪽에다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준선에 있기 때문에 화살표 쪽에 용접하라. 그 다음에 I형 기호이기 때문에 I형 맞대기 기호. 정답 1번. 56번입니다. 파이프의 명칭과 도시 기호, 도면 표시 기호가 알맞지 않은 건 뭐냐?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칼라, 플랜지, 마켓과 소켓 맞는데 유니온이음은 요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반대편에도 이렇게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니온 이음은 이렇게 생긴 거다. 3번. 57번 3차원 솔리드 모델링 중에서 프리미티브 형상이 아닌 거. 이 프리미티브 오토캐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러한 형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3차원 기본 입체 형상이다. 이 형상에는 이 원뿔, 콘, 구, 스피어, 육면체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큐브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직선은 프리미티브 어떤 3차원적인 형상이 아니죠.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58번과 같은 문제는 다음 중 회사들 간의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과 교환 산업 표준이 되는 칼스에서 채택하고 있다. 자, 최근에 HTTP라는 게 미국 표준이 아닌 산업에서 표준이 되는데 칼스에서 채택을 하고 있다. 요거 HTEP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스키 코드로 하는 거는 DXF. 이거 별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품의 데이터표 교환 표준은 스텝이다. 59번입니다. IGS는 이거는 미국에서 정한 미국 국가 표준인데요. 이니셜 초기의 그래픽 익스체인지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픽 데이터 교환하는 프로그램인데 서로 다른 캐드캠, CAE 시스템 간의 도면과 기하 형상 등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개발된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AD 디자인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솔리드웍스, 마스터캠, NX, 인벤터 많잖아요. 캐드, 서로 다른 캐드 시스템 간의 데이터 호환성을 갖기 위해서 만든 표준 포맷이고
미국의 국가 표준이다. IGS. 60번입니다. 서피스 모델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와이어프레임보다는 서피스 면으로 선택하는 거. 면보다는 입체 형상. 솔리드 모델링. 자, 이 중에서 서피스 모델링과 관련된 문제인데 단면도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왜? 면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면도 작성할 수 없는 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6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전산응용 기지도 기능사 필기 합격하시려면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